본인의 부모님은 그냥 집 한 채, 예금 조금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현재의 부동산, 예금, 기타 자산의 내역을 다 합해서 최고 50%의 세율을 적용해서 한꺼번에 가세되는 세금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내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농담 어린 말도 있었는데요. 요즘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통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되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시내 부동산 가격은 몇 배 뛰고 있는데 상속세 관련된 규정들은 아직도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그냥 집 한 채, 예금 조금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의외로 재산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평생 벌어서 산 집 한 채, 그 집 한 채가 상속이 발생되면 10억만 넘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이 넘는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 안 되니까 신고를 안 했는데 이후에 합산해 보니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 훨씬 넘어서 뒤늦게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가 한꺼번에 가세될 수 있으니까 상속재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증여세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상속세는 죽어서 내는 세금, 증여세는 살아서 내는 세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상속 증여세가 세율이 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을 초과하면 자그마치 50%를 적용한다는 이 세율은 똑같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별로 증여세를 적용하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한꺼번에 가세가 되니까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 이모부님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약 10년 전에 이모님한테 약 7억 정도 되는 상가를 증여하셨고요. 아들이 3명 있는데 이 3명한테 시골 땅을 1억씩 증여해 주셨어요. 즉 10년 이전에 10억을 증여하시면서 냈던 세금이 2,500만 원이셨거든요. 그러고 이모부님이 계속 건강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이 이런 사전 증여를 통해서 벌었던 금액을 세액으로 만들어 보자면 유효세율이 40% 구간이시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전증여 재산 합산되는 게 없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10억 곱하기 40%, 즉 4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바로 사전증여를 적절히 활용해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모부님이 그 상가를 약 1억 원에 취득하셨는데 이모님한테 7억 원에 증여했고, 증여받은 그 7억 원의 상가가 10년 이후에 양도를 하면 그 취득가액은 1억이 아닌 7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약 3억 원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 즉 건강할 때 사전증여하는 게 무조건 좋다. 재산이 많으면 60대부터 미리미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년에 한 번씩 사전증여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이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나이가 약 60대 초반인 여자분이셨는데요. 남편분이 60대 중반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속재산 목록을 보고 있는데 보험금을 11억 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속재산이 가산이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보험은요 제가 계약했고요. 그리고 그 돈 제가 냈어요 하면서 그동안 본인이 그 보험금을 직접
직접 납입한 내역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남편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하고 보험금도 납입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해서 보험금 수령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가산되지 않는 그러한 세법 규정을 이용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받는 11억, 그중에 4억은 온전하게 상속세를 납부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남은 7억은 앞으로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명보험 하나를 가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제가 만약에 먼저 죽었을 때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도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계약자가 되고 보험금 실제 납입자가 돼서 제가 만약 혹시 먼저 가더라도 그 보험금이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내는 금액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공제 중에서 가장 큰 게 배우자 공제인데요.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 그 중에서 큰 금액을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상속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데요.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 금액은 자식 수에 의해서 양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적일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과연 배우자 공제를 늘리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이분도 돌아가실 거니 배우자 공제를 포기하고 자식들한테 많이 상속을 해줄 거냐, 이거는 늘 논란의 중심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떤 게 유리할 건지에 대한 세액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배우자 공제 금액을 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세금 납부할 때 팁 하나 말씀드리면요. 돌아가신 분과 관련돼서 남아있는 배우자, 그분이 금전적 여유가 조금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최대한 자식들의 상속세까지 많이 내주신다면 그 남아있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야 될 상속 재산이 줄어들고 자식들은 그것만큼 재산이 보존이 되니까 그것도 상속세와 관련된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 세무서 근무를 할 때 가끔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정상속재산 기간 이전, 즉 2년부터 10년 사이에 현금 출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도 그걸 증여라고 확정 못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인들 간에 유리분 청구 소송이 들어가고 그들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면 자기들끼리 이건 네가 받은 증여다라는 거를 한마디로 실토를 하게 되고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그것들이 증여받은 걸로 확정이 되고 그것들이 재산 분배에 영향을 미쳐서 그 자료들이 세무서로 다시 넘어와서 그걸 가지고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고 상속세도 또 추가 과세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할 수 있는 건 명료한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그 유언장은 형식과 절차를 준수해서 그리고 너무 소외받는 자식들이 없게끔 조금 합리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 한 채다. 그러면 그 금액이 상속공제 금액 한도 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요. 만약에 상속공제 금액 한도 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중에서 무주택자인 분이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다면 그 자식이 그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공제 금액이 자그마치 6억까지 되니까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다음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 중에 무주택자가 주된 상속인이 된다면 취득세를 적용할 때 약 2%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주된 상속인으로 해서 주택을 취득한다면 상당히 많은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 달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누락하면 약 5만 원 정도의 가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갖고 가야 되는 서류는 사망을 확인하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그리고 가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재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카톡으로 부모의 예금, 채무, 부동산,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날라오는데요. 그런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을 제한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그 사이에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출금하거나 공인인증서로 계좌 이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럴 때 가끔 사고가 터지는데 상속인 중에 특정인이 돌아가신 분의 예금 계좌를 함부로 인출을 해서 상속인들끼리 소송이 휘말리는 그런 문제도 왕왕 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온 상속인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됐고 세무서에서 조사 통지서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하셨어요. 아마도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재산이 10억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를 안 해서 의외로 이분에게 예금이 10억이 넘는 걸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상 세금이 가산세만 거의 5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닥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가 중요하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예전에 즐겨봤던 나의 아저씨의 아이유가 나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부모의 재산을 맹목적으로 인수받아서 근데 그 재산이 자산이 아니라 부채였거든요. 그 부채를 이어받아서 굉장히 힘든 장면이 나오는데 부모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상속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방문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은행 관련된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은행의 예금 계좌 잔액 증명, 부채 증명, 그리고 10년간의 예금 거래 명세인데요. 먼저 이러한 잔액 증명은 상속 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 현재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발급일 현재로 조회를 해서 갖다 주시는데 그러면 은행을 2번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년간의 거래 명세를 종이로 뽑아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수백 페이지에 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들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내용을 수임받은 세무사도 일일이 엑셀에 입력해야 되는 힘든 상황에 봉착하니까 아예 은행에 엑셀로 다운받아서 달라고 하던가 메일로 요청해서 받으면 일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할 때 은행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따라서 은행에 반드시 미리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를 갖고 가는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여러 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꼭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그 부분을 악용해서 자식들한테 갚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부모님에 관련된 자료가 잘 저장돼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잘 관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정보가 가장 잘 저장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핸드폰과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상속인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당분간은 좀 관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고자산,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상속세 신고에 반영을 해야만 상속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상속세 조사가 언제 나오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만큼 상속세 조사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상속세 조사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나서 약 6개월 후에 조사시기 선택제라는 공문이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날라오는데요. 그 조사시기 선택제는 말 그대로 상속인들이 언제 조사를 받고 싶다라는 거를 적어서 세무서에 다시 보내면 그 세무서에서 가급적 그 시기에 맞춰서 조사를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조사시기 선택제 공문이 꼭 날라오느냐? 즉
즉, 나 조사 안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이거는 금액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 제가 최근에 본 사례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 넘는데도 조사가 안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5억도 안 돼서 신고도 안 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고 약 10년 이내에 그 재산 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신 날 현재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재산도 상속세 가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조사가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조사를 안 하고 가세자료 처리라는 걸로 인해서 조사 없이 상속세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혼자 받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사 어떤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되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물론 본인하고 가장 잘 맞아야겠죠.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고 상속세 법, 증여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무조사를 많이 수임해 보시고 이 전 과정을 끝까지 수행을 많이 해보신 분이 유리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 상속세라는 거는 너무나 다양해요. 자식수, 소득수, 그 다음에 주택수,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분이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에 맞게끔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세법 지식이 있는 분과 함께 하는 게 본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상황이 안 되시면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별로 유튜브 잘 검색해서 그걸 공부하고 잘 대응하셔도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